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할 합격 수기 네 번째는 46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 2004년도고요. 홍진영 씨입니다. 지금 이제 홍진영 씨께서는 합격 이후에 판사로 재직을 하시다가 현재 서울대 교수님으로 형법을 아마 가르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홍진영 교수님 명칭을 제가 정정을 좀 하고요. 제가 총 네 가지 정도 이제 좀 배운 게 있었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합격 수기들을 읽었었지만 이 수기 속에서 어떤 인지하는 과정,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에 대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좀 배울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수험 기간을 좀 접근해야 되는지 첫 번째 것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점검한다. 제가 수석 합격자 분들한테는 어떤 태도 같은 것들 공부할 때 이런 걸 좀 배워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저는 일단 이거를 많이 배웠어요. 제가 합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을 하지 않고 그런 희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언제나 제가 합격하지 않았지만 합격할 때까지 합격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목적적인 어떤 거예요. 나의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건데 방법은 이렇게 의심한다. 저도 똑같거든요. 이 합격 수기에서 배웠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점검하는 게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조언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겸손하게 말씀하셨죠. 시험장에 들어가 있을 때 말고는 거꾸로 말하면 시험장에서는 나를 믿지만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내 자신의 방법들 이런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직 다 잘하고 있지 않아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만족감 이런 거를 덜 느끼려고 하셨고 스스로에 대한 질책이 지나칠 때에는 장 모드에 빠져서 좀 우울할 때도 있었지만 여기서 제가 또 느꼈던 게 야, 수석도 우울해하는구나. 당연한 건데 그죠? 내가 공부하다 보면은 우울한 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걸 알면은 그때부터 되게 아무렇지 않은 게 돼버려요. 우리가 마라톤 할 때 다리가 아프죠. 근데 안 해본 사람들, 한 번도 연구를 안 해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이제 마라톤을 뛰어야겠어. 뛰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이씨,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합격 꿈을 이룬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지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수기를 보고 야, 수석 합격도 우울해 하는구나. 질책을 자기한테 과도하게 할 때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나에게 고쳐야 할 점과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내가 항상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형식적인 부분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수험생들 되게 많아요. 내가 그냥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경우가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문제점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개선점들이 필요한가? 그걸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제가 이제 말을 덧붙이자면 뒤에 보면은 나 자신을 억세게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내 방법이 맞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시험 치기 한 달 전 또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마무리 정리하다 2주 전까지는 계속 공부법 연구를 하면서 수기를 계속 읽었어요. 왜? 저의 방법이 맞는지 끊임없이 이렇게 의심을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들께는 제가 정제된 공부법을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과연 저 공부법이 내게 맞을까? 어떤 게 더 객관적이고 어떤 게 조금 더 나에게 타당한 방법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이제 공부법 확립에 대한 거, 나만의 공부법. 의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방법이 맞지 않다, 나하고는 맞지 않다는 결론으로 당연히 넘어오겠죠. 그 다음에 지식 습득의 단계를 나누는 법도 여기서 배웠어요. 첫째, 일반적으로는 여름방학 이제 끝날 때 기본 강의 테이블 들으며 몇 학년째 합격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수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재학 중 합격이신데 기본 강의 테이블 들으면 기본서 1회독을 마치려고 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사법시험은 기본적으로 35학점을 따야만 칠 수 있고 그다음에 법대를 다닌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영문학과를 나왔다 해서 그러면 뭐 토익 시험 다 무조건 만점 받고 이래야 될까? 좀 그렇지 않죠. 시험 공부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고 다른 분보다 좀 편하지만 다른 법대를 나오지 않은 분들도 35학점은 따야 된다. 11과목 정도를 들어야 돼요. 어쨌든 그거를 듣고 난 후에 이제 이분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기본서 1회독을 마치려고 했는데 회독으로 뭔가를 시작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기본서 회독을. 근데 여기서 2달 반 동안 헌민형 3과목을 처음으로 본다.
여러분들 저희 참고로 기본서가 어느 정도냐면 민법 같은 경우는 얇은 게 2000페이지예요. 그 얇은 책이 옛날에 곽윤직 선생님 책 같은 경우는 훨씬 많았어요. 줄인 게 2000페이지고 헌법 같은 경우도 1500에서 1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두꺼운 책들이. 그다음에 형법 같은 경우는 두 권으로 돼 있는데 한 권이 최소 500에서 600페이지예요. 이 세 과목을 두 달 동안 한번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법대생이니까 볼 수 있다? 아니에요. 공부하려고 보는 건 전혀 다르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과목마다 결국에 두 달 동안 지금 대충 합쳐도 한 뭐 4천, 5천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뒷부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상태로 2학기를 맞이했다.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 느끼는 게 내가 한 달 만에 과연 과목을 열심히 읽고 암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하는 공부법이고 저희 때 제가 공부할 때도 사람들의 어떤 가장 큰 착각이 천공하면서 모든 걸 다 외우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대충 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제가 여기서 알게 됐죠. 두 달 동안 5, 6천 페이지면은 두 달이 60일이거든요. 그럼 뭐 하루에 얼마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대충 감이 오시죠? 불가능하죠. 그게 다 그걸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지식 습득할 때 제가 그래서 책에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공부의 본질이나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데 처음에는 지식과 친밀해지고 인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처음 단계 책을 읽을 때 최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학기가 됐어요. 수업 5과목하고 병행을 하셨는데 학교 수업이랑 함께 이외독을 병행해야 했는데 잘 보세요. 수험 공부랑 학교 공부가 분리돼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자동으로 수험 공부가 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진도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기 위해서 밤에 시험을 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심야 모의고사반을 등록했다. 여러분들 합격 수기 분석 3편, 2편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제가 박일규 검사님 수기에서도 함께 나왔던 내용이죠. 내가 뭔가를 잘 알고 완벽히 공부가 돼야만 문제풀이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법의 테크트리가 여러 개 존재를 하겠지만 문제를 통해서 뒤에서도 나오거든요. 항상 실전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곽일규 검사님 수기에도 나왔는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인풋 아웃풋을 완전히 팍 나눠가지고 인풋이 완벽하게 되면은 아웃풋을 하겠다 이런 어떤 공부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도 이제 요즘 유행하는 공부법들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른 수기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공통점을 찾으면은 이런 거는 누구나 하는 방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 더 배울 점 뭐다? 무조건 다 내가 완벽하게 암기됐을 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지식을 보충해 나가고 완벽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1차 시험 칠 땐 이렇게 하셨대요. 겨울방학이 시작되니까 벌써 남들은 7호3일과 같은 막판 정리에 돌입하고 있었다. 8421이라는 유명한 공법들 공식에 그게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사람마다 주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남은 기간과 사정에 따라. 근데 나는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말이 뭘까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몰아붙이신 성격이라는 거 앞에 나왔었죠. 그죠? 원래는 합격수기 맨 뒤에 있는 건데 제가 맨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런저런 국리 끝에 끊임없이 의심해서 내 방식대로 남들이 하는 방식을 믿고 한 게 아니라 나만의 공부법을 확립해서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기로 했다. 되게 재밌어요. 남들한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선 과목당 10일 내지 14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3회독을 해 나갔다.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학교 수업 병행하면서 뭘 봤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 펑크가 팡팡 나 있었다 그랬죠. 앞에 보니까. 요거를 2학기 때는 이 부분을 채우지 않으셨을까요? 중점적으로. 아마 요때 인지 과정이 좀 끝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험이 지금 겨울방학이 여러분들 2달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이때부터 이해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10일에서 14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3회독을 해 나가면 처음 회독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10일 동안 3회독이 천천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과목당 2,000페이지 정도 책이. 이때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지식을 완전히 온전하게 정리하는 회독의 단계 하나 있었을 거고 진짜 문제풀이랑 같이 여기 보니까 문제집을 같이 풀었다 나오잖아요. 하면서 이해하는 단계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단계 한 번 더 있었을 거라는 느낌이 들죠. 제가 여기서 공부법을 저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학교에 재적당하고 재입학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겠어. 35학점은 넘었고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들은 수업은 민법 총칙이랑 물권법, 채권 총론 이렇게 세 과목 정도였고 형법 총론 수업 한 조금 많이 띄어먹긴 했지만 들었고 나머지 아직 형법 강론이랑 헌법 안 들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인지를 해야 되는 과목들이 뭐예요? 지금 형법 강론이랑 헌법이죠. 이 과목들의 시간 배분을 저는 조금 더하되 요 수석 합격자 분의 공부법을 저는 그대로 택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일 정도, 14일 정도를 가지고 2주를 잡고
과목마다 문제집을 선정해서 3회독을 했어요. 저도 똑같이. 그래서 이게 남은 기간이 사실 2달이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인지가 돼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자기만의 공법 어떻게 만드셨냐면 2차 시험 때 3순환이 끝난 후에 남들처럼, 여기도 남들은 남들처럼 어떻게 의심하고 점검했는지 나오죠. 4, 2, 1을 해야 됐지. 한 과목을 4일에 한 번 보고 이틀에 한 번 보고 하루에 보는 방식이에요. 해야지 고민이 됐는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여기도 있죠.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했다? 결국에는 남의 방법을 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을 합리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또 똑같아요. 모의고사를 등록해서 문제풀이 한 거 나오죠. 이틀에 한 번이라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노력하면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풀면서 목 찾았기를 했다. 그래서 뭔가 이때 책을 읽으면서 아웃풋을 하셨다는 거고, 여기도 서로 같은 방식이죠. 1차나 2차나 그죠. 문제의 형식은 다르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셨고,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주관식 아웃풋에서 최고로 효과적인 방식은 목 찾았기라는 게 또 나와요. 이거는 또 나중에 최연소 수석 합격자 안미령 변호사님 수기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남들이 하는 공부법, 남들이 다 다니는 학원, 일타 강사 그냥 강의 듣고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합격한다는 이상한 착각을, 남한테 인생을 떠넘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통렬하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의심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시험은 점수를 못 받으면 끝이에요. 그냥 커리큘럼을 다 내가 밀어붙였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닌데, 그게 공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진짜 공부 초보예요, 초보. 그거는 진짜 참 의욕만이 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점검이 없는 분들이라서 뭐 조언을 드릴 때 너무 조심스럽기도 그래요. 마음을 다치니까. 근데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 자위예요, 공부 자위. 공부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중계획법. 자, 수석 합격자는 어떤 느낌이에요? 계획 세우고 그냥 다 완료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수할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다. 물론 진도는 밀리라고 있는 것. 시라는 수험가의 명언도 있듯이 이게 명언이란 것도 저는 수기를 통해서 알게 됐죠. 야, 나만 밀리나 진도? 미치겠네. 막 죽겠네. 오늘 막 진짜 너무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공부 진도 못 나가면. 근데 원래 밀리는 거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야심차게 세운 계획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명언도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여기 좀 편집이 좀 잘못됐네요. 죄송해요.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계획이라서 세우지 않고 만연히 하루하루 보내는 것보다 일단 세우고 플랜 A를 세우고 그다음에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더라도 부단히 목표점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플랜 B겠죠. 저는 그래서 애초부터 계획을 2개를 세우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상적인 계획 하나랑 못하더라도 요만큼 해야 된다는 계획을 나눠 세우는 거를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됐고, 제가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한다 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애초부터 플랜을 너무 공부가 잘 돼서 이상적으로 끝낼 수 있는 뭐 8주짜리 플랜 하나랑 그다음에 정말 공부가 늘어져서 안 될 때 해야 되는 9주짜리 플랜 또는 그 안에서 기간을 다르게 하는, 그러니까 최선과 최악의 플랜을 세워서 애초부터 그 속에서 움직이면 내가 수험 기간이 정말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대부분의 공부가 망하는, 진짜 멘탈이 부서지는 이유가 계획이 플랜 A, 너무 이상적인 플랜밖에 없는데 실행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누구나 어떻다? 진도는 밀리라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보세요. 여기 빠진 말이 있죠. 이상적인 진도는 밀린다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인 진도는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더라도 부단히 목표점, 현실적 목표점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수정해 나가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애초부터 계획을 2개를 세우면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통해 이중계획법을 배우게 됐어요. 자, 마지막 파트가 이제 약점에 대한 부분 피드백과 학원의 의존성에 대한 건데,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당연한 말 같죠? 아니,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들 왜 안 하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강의 듣고 강의 듣고 강의 듣죠. 심지어 문제풀이도 문제풀이 강의 듣고, 내가 문제 안 풀어보고 또 강의 듣고 또 강의 듣죠. 반성 좀 하셔야 돼요. 내 약점 내가 고쳐야 돼요. 일단 약점을 파악하면, 여러분들은 강의만 들으시면 약점 파악이 될 수가 없어요. 강사님은 알겠지만 강사님이 시험장에 안 간단 말이에요. 자, 알면 일단 고치기 어렵지 않다. 여기서도 이제 사실 피드백이 3단계로 나눠진다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약점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정, 반영이겠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약점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의 본질에서 피드백 3단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배운 거예요. 자, 그것을 고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지만 되면. 자, 학원에서의 대량 채점은 누구나 하는 학원에서의 대량 채점이, 우리 2차 그 주관식 시험 치면은 학원에서 알바분들이 채점을 해주세요. 근데 그 채점이
개인의 약점까지 파악해 줄 만큼 세밀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나는 그런 걸 믿지 않고 내가 쓴 답안이 다시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못 썼다는 느낌이 들고 점수를 못 받았을 때도 많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거듭 읽어보면서 왜? 이거는 생각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내가 의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채점평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셨겠구나. 왜? 아까 다른 학교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 이런 거 보셨다는 거는 그리고 성격상 제가 보니까 꼼꼼하셔서 그런 객관적인 잣대들 다른 걸 마련을 많이 해두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읽어보면서 스스로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너무 학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고 내 공부가 다 됐다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약점이 뭔지 끊임없이 반추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내 그 약점 부분만 피드백해 나갔다는 게 요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약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악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잘 연주가 안 되는 파트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연습해야지 그걸 내가 통째로 계속 반복하면 안 되는 파트는 계속 안 돼요. 근데 공부라는 건 원래 굉장히 위험하고 괴로운 거기 때문에 사람은 아는 문제를 자꾸 공부해서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어. 그러니 나는 괜찮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시려면 약점에 마주해야 돼. 보세요. 다시 쳐다보기 싫을 때가 많다. 그렇지만 마주하고 파악하면은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다는 게 나와 있죠. 내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너무 일반적인 학원 커리큘럼 이런 데 의존하지 마시고 틀린 문제만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오답 노트 만드시면 안 돼요. 오답 노트는 시간 낭비고 약점 파악했으면 그 부분 문제를 덮으시거나 그 부분 기본서를 더 읽으시거나 그 부분의 강의를 발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답 노트는 문제점 인지랑 수정까지 해서 멈추는 거예요. 내 삶과 내 공부에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되고 피드백을 통해서 내 삶이 내 공부가 더 나아지는 뭐라 했나? 차라리 아웃풋을 더 해보는 게 좋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명이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제 서점 가셔서 공부의 본질 피드백 파트 꼭 펼쳐보세요. 요거를 제가 반영해서 예, 그렇게 다른 이제 수기들과 종합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수석 합격자 분의 어떤 그거를 공부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수석 합격자에게는 태도를 배워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수석이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학원 다 다녀가지고 그대로 합격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자기만의 공부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의심하면서 어떤 항상심을 가지셨다 이런 걸 좀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 요즘에 너무너무 날씨가 추워져서 공부하기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고 참 코로나 때문에 모여가지고 내가 페이스메이커들도 좀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핑계라는 건 한 번 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는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드리고 싶긴 한데 내가 나에게 좀 엄격하고 좀 진지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없다. 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이에요. 힘드시면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여러분들 답을 드리고 좀 심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